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지 않는 생활입니다. 저자는 후데코, 출판사는 스노우 폭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후데코, 1959년 아이치에서 출생, 1996년 3월 캐나다로 이주, 반년 반에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캐나다가 마음에 들어 20년 넘게 살고 있다. 30대 직전까지도 물건에 집착하여 부록이나 덤, 샘플을 버리지 못했지만 어느 날 문득 집에 쌓여있는 물건에 질려버려서 단순한 삶으로 전환했다. 사지 않은 생활이야말로 절약의 열쇠에 다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 돈이 없다. 돈을 더 갖고 싶다. 더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절약에 힘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억지로 참으며 힘들게 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자꾸 사들이는 현재의 쇼핑 습관을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윳돈이 생길 것입니다. 저축액을 늘리는 3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1. 수입을 늘린다. 2. 지출을 줄인다. 3. 이율을 높인다. 집에 물건이 쌓여있으면 소모하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아직 많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에 마구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빨리 없애지 않으면 유통기한이나 섭취기한이 끝나서 폐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식품은 특히 그렇습니다. 더운 계절에 콜라, 맥주, 주스, 생수병 등을 냉장고에 꽉꽉 채워두면 말 그대로 물 마시듯 벌컥벌컥 마시게 됩니다. 콜라를 한 캔에 65엔에 샀다고 해도 3캔을 마시면 195엔을 소비하는 셈입니다. 자판기에서 한 캔만 샀다면 120엔만 소비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수돗물이나 보리차를 더 마시면 됩니다. 저는 슈퍼마켓에서 텅 빈 선반을 보면 구매 의욕이 사라집니다. 슈퍼마켓의 분실이나 도난이 주로 식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판매자가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상품을 언제나 꽉꽉 채워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고객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식품이든 비식품이든 집에 대량으로 쌓여 있으면 낭비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잃는 것을 무척 싫어하므로 무엇이든 조금밖에 없으면 아껴 쓰기 마련입니다. 반면 쌓여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씁니다. 대량으로 구매해서 단가를 낮춘다 해도 이런 식으로 과식하거나 과용하면 오히려 지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대량 구매란 하나의 상품을 1년에서 2년 동안 소비할 의무를 자신에게 지우는 일입니다. 1년에서 2년은 긴 시간이라서 도중에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취향이나 생활 환경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량 구매한 상품이 대량으로 남아있으면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량 구매로 물건을 쟁인 후에 생활이 미묘하게 달라지면 그때 사들인 것 모두가 다 짐이 되고 맙니다. 사실 평소에 쓰는 샴푸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물건을 많이 사면 당연히 공간이 좁아집니다.
식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냉장고도 대용으로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냉장고는 원래 물건을 차게 보관하거나 오래 보존하기 위한 가전제품이지만 식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면 물건을 수납할 장소, 즉 창고처럼 쓰이기 쉽습니다. 전기료가 더 드는 창고인 셈이죠. 물건을 사려면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쓸데없는 물건을 사면 나중에 다른 돈이 더 듭니다. 과도한 소비에는 이처럼 다양한 금전적, 감정적인 대가가 따라붙습니다. 물건을 일단 소유하면 그것을 활용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더 쓰게 됩니다. 청소기를 샀더니 연장 코드가 필요해지고 전자서적 단말기를 샀더니 케이스가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미 구입한 물건에 맞춰 다른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정 코트를 새로 샀는데 막상 입어보니 얼굴이 좀 어두워 보여서 고민하던 차에 잡지에서 우연히 검정 코트에 빨간 가방을 코디한 사진을 보고 결국은 빨간 가방을 사게 되는 경우입니다. 물건이 늘어나면 수납 공간이 필요해져서 수납용품이나 가구를 사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집이 비좁아 보여서 큰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커진 수납 공간에 대한 비용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물건이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 때문에 여행과 이사를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일주일 이상은 집을 못 비우겠다고 합니다. 근처에 친척들이 살아서 우편물도 챙겨줄 테고 정원 관리도 해줄 텐데 빈집이 여전히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물건은 이처럼 주인의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물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만 작은 주머니에 넣고 항상 갖고 다닙니다. 다른 물건은 도둑을 맞거나 불이 나서 전부 타버린다 해도 큰 충격을 받지 않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도둑이나 화재는 피해야 하겠지만 처음에 놀란 마음만 가라앉히고 나면 잃어버린 물건은 금세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물건 때문에 정신적인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과 열등감입니다. 예전에 저는 스티커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을 쓰기 아깝다며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여서 아직 읽지 않는 책과 아직 풀지 않은 문제집이 쌓여있는 것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읽을 거야. 꼭 활용할 거야.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쓰지 않은 물건이 눈에 띄면 아직도 안 썼네. 아, 아깝다. 이렇게 속상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초조해졌습니다. 쓰지도 않을 거라면서 또 쓸데없는 물건을 샀네. 또 돈을 낭비해버렸네. 이런 자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꼭 쓰겠다는 다짐은 영영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시간을 들여 쓸 마음이 없는 물건은 앞으로도 영영 쓰지 않을 물건입니다. 그렇게 사장된 물건을 딸에게 넘기거나 기증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무겁고 낡은 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핑 일기를 쓰자. 쇼핑을 할 때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왜 샀는지 기록해두면 자신의 쇼핑 습관을 더 정확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쇼핑 습관을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괜찮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써도 되고 스마트폰 앱을 써도 됩니다. 저는 벌써 몇 년째 식료품 이외의 물건을 살 때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쇼핑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에는 일자, 품목, 가격, 장소, 구매 이유, 기타 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쯤 기록하는 것이 사계절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겠지만 처음에는 2주나 한 달 정도로 짧은 기간을 정해놓고 도전해야지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기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상품 사진을 찍어놓고 때때로 들여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쇼핑 일기를 쓰는 행위만으로도 자신의 쇼핑 습관을 상당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품목을 여러 번 입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균일가 상품을 많이 사는 사람은 다이소를 자주 체크할 것이고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마존 등 대형 온라인 상점의 이름을 자주 체크하겠죠. 자신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스타벅스 커피를 사 마신다는 사실,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열릴 때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구매한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충동 구매를 막는 5가지 방법입니다. 1. 목적 없이 방문하지 않는다. 살 것이 있을 때만 매장을 방문합니다. 상점은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려고 찾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2. 쇼핑 목록을 지참한다. 살 물건의 목록을 미리 작성합니다. 종이와 펜으로 작성하든 스마트폰 앱으로 작성하든 상관없습니다. 목록이 있으면 쇼핑의 목적을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살지 분명해지면 다른 물건을 이것저것 뒤적이지 않고 재빨리 쇼핑을 마칠 수 있으므로 시간도 훨씬 절약됩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중복으로 사거나 필요한 물건을 빠뜨리거나 무언가 과다하게 사는 실수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은 목록에 있는 물건만 사야 합니다. 혹시 너무 갖고 싶은 것이 생겨도 일단 메모해 두었다가 집에 가서 다음번 쇼핑 목록에 추가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충동 구매가 사라질 것입니다.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몇 분만 투자해서 쇼핑 목록을 작성하면 돈 낭비,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쇼핑의 만족도도 몰라보게 높아집니다. 3.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매장에 오래 머무를수록 쓸데없는 물건을 사게 되므로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매장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상품을 보고 만지다 보면 갖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매장 곳곳에는 미끼 상품, 화려한 홍보물,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시식대 등 구매를 유도하는 장치가 질비합니다.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매장이 아닌 휴게실이나 근처 공원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사기 전에 잘 생각한다. 쇼핑 목록에 없는 물건이지만 지금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목록을 작성할 때는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이 왜 갑자기 필요해진 걸까요? 저는 무언가가 갖고 싶어질 때마다 이거 이제는 필요하기는커녕 존재조차 모르는 물건이었어. 그런데 왜 오늘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이렇게 자신에게 묻습니다. 5. 심신이 안정되었을 때 쇼핑한다. 되도록 심신이 안정돼 있을 때 쇼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짜증이 많이 났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반대로 상여금을 받아 마음이 극도로 너그러워졌을 때, 이런 감정이 크게 흔들린 상태에서는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배가 고플 때 장을 보러 가면 식품을 너무 많이 사게 됩니다. 몸에 좋은 간식으로 배를 조금 채우고 집을 나서는 게 좋습니다. 배송료를 절약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일정 금액 이상으로 결제하면 상품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온라인 상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송료를 아끼려고 일부러 저렴한 물건을 찾아서 한꺼번에 구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배송료를 아끼기 위해서 산 물건이다 보니 결국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당신도 배송료를 아끼겠다고 지금 꼭 필요하지도 않은, 또 앞으로도 필요해질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면 당연히 배송료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서 물건을 집으로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산 물건을 업체 직원이 창고에서 꺼내고, 그리고 포장하고, 그리고 트럭 기사가 운반을 해주고 택배 사원이 집까지 배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운송료와 인건비가 들 테니 당연히 배송료를 내야 합니다. 가격을 올려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 가격이 27,800원이라면 30,000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27,000원을 20,000원대라고 깎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가격을 이렇게 올려서 생각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될 것입니다. 24,900원짜리 물건을 보자마자 25,000원이나 30,000원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에 990원, 980원, 790원 등 어중간한 가격을 붙이는 상점이 많습니다. 그래야 가격이 싸게 느껴져 소비자가 쉽게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상점에 들어가면 온갖 화려한 사진과 글자가 우리를 현혹합니다. 구매를 유도하는 이런 표시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빨갛고 커다란 글씨로 배송비 무료, 오늘 하루만 40% 반짝 세일이라고 써놓으면 거기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는 말에 혹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지금 사야 돼, 이런 기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일도 모레도 반짝 40% 세일 상품이 속속 진열될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만 존재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쓰는 시간뿐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건강한 생활을 지향한다. 쇼핑은 컨디션이 양호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느낄 때, 이런저런 이유로 에너지가 바닥나 있을 때,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는 쇼핑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판단력이 둔해지는 데다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쓸데없는 물건을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어지러우면 돈 흐름도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 생활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잠을 푹 자고 때때로 충분히 휴식하며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불쾌한 일이 있어도 어두운 기분을 오래 끌지 말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며 아무리 바빠도 좋아하는 일을 통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현대인은 모두가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케줄을 너무 꽉꽉 채우지 않고 여유 있게 지내야 쇼핑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기 전에 잠시 생각한다. 충동 구매를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언급했듯 쇼핑 일기, 30일 기다리기 노트, 쇼핑 목록 등을 활용해서 물건을 사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갖고 싶다와 산다 사이에 생각하기라는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사기 전에 항상 정말 필요한가? 오늘 꼭 사야 하는가? 안 사도 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낭비가 확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돈 관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니즈, 즉 필요한 것과 원츠, 즉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서 가진 돈은 되도록 니즈를 해결하는 데 쓰고 원츠에는 최소한의 돈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즈와 원츠를 확실히 나누어 쇼핑하면 낭비가 확 줄어듭니다. 니즈와 원츠를 구분하기 위해 일단 돈이 쓰이는 곳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눕니다. 1.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2. 생활하기 위해 갖고 있어야 할 것. 3. 갖고 싶은 것. 사실 니즈인지 원츠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물건이 많습니다. 살기 위해 꼭 필요하진 않지만 없으면 생활이 현저히 불편해지는 품목. 예를 들어 세탁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2번. 생활을 위해 갖고 있어야 할 물건 및 서비스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돈을 1번과 2번에 거의 다 쓰고 즐거움을 주는 3번에는 아주 조금만 씁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사서 쓰는 반면 단순히 갖고 싶은 것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생각처럼 산뜻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원츠에도 돈을 쓰게 되지만 니즈와 원츠를 따로 떼서 생각하는 것과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갖고 싶은 물건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갖고 싶은 것을 전부 살 수는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사지 말고 이건 니즈인가? 원츠인가? 이렇게 자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원츠라고 해도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니즈인지 원츠인지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니즈와 원츠의 목록은 수시로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이전에 필요했던 것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잠잘 곳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반드시 지금 사는 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넓은 집이라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갖고 싶은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필요한 것보다 수정의 여지가 더 많습니다.
전부터 계속 자동차를 타고 다닌 사람이라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자전거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필요한 것,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의 목록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정확도를 조금씩 높여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쇼핑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 작업의 최종 목적은 니즈와 원추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더욱 이성적이며 필요에 충실한 쇼핑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니즈와 원추를 구분하면 돈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잡동사니도 더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다 보면 제대로 쓰지 못한 물건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몇 번 쓰고 넣어둔 물건도 많이 사놓고 손도 대지 않은 물건도 있을 것입니다. 쓸 것으로 생각하고 샀지만 실제로는 못 쓴 물건이 적지 않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누구든 자신의 쇼핑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물건이 대량으로 나오면 이제는 쇼핑할 때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을 버릴 때마다 쓰레기가 늘어나서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고 나면 마음이 가볍고 산뜻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리하는 과정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PC나 스마트폰이 낡아서 새로운 것을 샀는데도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새 것이 고장났을 때 쓰려고 또는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라는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사실 버리기가 힘들고 버리는 방법을 알아보기도 귀찮고 그냥 갖고 있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쓰지 않는 물건을 몇 번 버리고 나면 이럴 바에야 애초에 사기 전에 잘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잠자던 물건들을 버린 후 선반과 벽장이 산뜻해지면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물건을 사고 관리하는 데 쓰였던 시간과 에너지가 남으므로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쇼핑 욕구도 줄어듭니다. 앞에서 말했듯 쇼핑은 대개 감정적인 니즈를 해결하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단순해지면 내면이 정리되고 마음이 풍요해집니다.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이것저것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물건을 버리면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물건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물건을 활용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므로 외부의 자극에 혹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며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던 생활에서 확실히 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면 물건 관리에 쓰였던 자원, 즉 시간, 체력, 정신 에너지, 공간 등 이러한 자원들이 남게 됩니다. 이 자원을 다른 활동에 써서 소득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 쌓여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물건을 소유하면 아무래도 관리에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을
해마다 세탁하거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또 다른 물건을 마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장소를 빌려 쓰려면 달마다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집에 쌓인 물건도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쓰지도 않을 물건을 보관하느라 그 면적만큼의 대출금, 임대료, 재산세 등을 계속 지불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수납 노하우 책을 사서 읽거나 수납 기술을 배우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이런 성가신 일에 쓰던 자원을 다른 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물건이 없다면 돈을 내고 살 의향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거 쓸데없이 왜 사?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버립시다. 샀을 때는 필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상태도 생활 환경도 달라지게 돼서 필요 없어지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해질 때 쓸 생각으로 어딘가에 보관해 두었다는 것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면 살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유하면 어떤 물건에든 애착과 집착이 생기는 법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만 잘 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 물건이 이상적인 생활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물건이 있으면 가사가 편해지고 생활이 나아진다. 그러므로 내 한정된 자원을 할애하여 관리하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쭉 가져가야겠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물건은 남겨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 버리십시오. 의미 없는 생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생산적인 사고를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3가지에 도전했습니다. 1. 돈 걱정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올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누르려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부럽다라든가 견과류는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래, 돈이 많은 걸 부러워하는구나. 또는 견과류가 비싸서 불만이구나. 이런 식으로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을 객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한다. 돈 걱정이 유난히 많을 시기에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걱정을 노트에 빼곡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자문한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실천할 만한 대책은 없을까? 이런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큰일이야. 위기에 빠졌어. 이런 생각이 그치면 언제까지나 걱정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야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입니다. 2. 기본적인 돈 관리를 시작한다. 예전에 저는 제 잔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과 수입, 잔고부터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엇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것만으로도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3. 돈 관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배우고 실천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돈만 있으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저는 돈과 물건을 쫓다 보면 오히려 자유를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자유란 무엇일까? 자유의 정의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유로운 상태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바빠서 잠을 푹 자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좋아하는 물건을 사지 못하고 나이 때문에 무릎이 아파서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은 부자유의 연속입니다. 돈이 많아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부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누구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거나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 평생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도 운전을 할 때는 신호를 지켜야 하고 슈퍼에서는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야 하고 해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다닐 필요가 없다면서 밤낮을 바꿔 살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다 보면 몸이 망가져서 결국 먹고 싶은 것을 하나도 못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자유란 반대편에 부자유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일, 희망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자유로운 상태일 것입니다. 돈을 갖고 싶다. 이런저런 물건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살다 보면 돈과 물건을 손에 넣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죠?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쓸 자원이 없어집니다. 즉, 부자유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있어야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다 보면 언제까지나 부자유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안정되고 편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단순한 생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